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 자녀가 가끔 주는 용돈 때문에 아니면 뭐 혹시 몰라서 들어둔 보험 같은 것 때문에요. 나라에서 받는 생계비, 이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혹시 문제가 생길까 봐 마음 졸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기초생활보장 제도 중에서도 우리 어르신들 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생계급여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최신 정보들을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뭐가 달라졌는지, 특히 아주 반가운 소식은 뭔지, 또 요즘 왜 이렇게 확인 절차가 까다로워졌다는 말이 나오는지, 그래서 우리가 뭘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 혹시라도 자격이 중단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르신들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고 또 불필요한 걱정을 덜어드리는 시간이 될 테니까요. 꼭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주변에도 좀 알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생계급여는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 국민이 최소한의 어떤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연세가 많으셔서 소득활동이 어려운 분들께는 정말 중요한 제도입니다. 네. 그렇죠. 정말 꼭 필요한 분들께 드리는 돈인데요. 그럼 어떤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그 기준이 있겠죠. 네, 있습니다. 바로 소득 인정액이라는 것이 정부가 정한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낮아야 하는데요. 이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 같은 소득만 보는 게 아니고요. 가지고 계신 집이나 땅, 뭐 예금 같은 재산 있잖아요. 이런 걸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는 개념입니다. 아, 소득이랑 재산을 다 합쳐서 보는 거군요. 그게 좀 어렵네요. 네, 조금 그렇죠. 그래서 2025년 기준으로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요. 혼자 사시는 1인 가구는 이 소득 인정액이 월 76만 5,444원, 이것보다 적어야 합니다. 두 분이 함께 사시는 2인 가구는 월 1,258만 4,051원 이하여야 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작년보다 이 기준 금액이 올랐다는 거예요. 아, 올랐어요? 네. 혼자 사시는 분 기준으로 보면 한 5만 2천 원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슬아슬하게 기준을 넘었던 분들도 이제는 혜택을 받으실 가능성이 생긴 거죠. 아하, 기준 금액이 올랐다는 거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그럼 실제로 받는 돈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액수가 궁금한데요. 네, 계산 자체는 간단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있잖아요. 1인 가구는 76만 5,444원. 거기서 어르신 가구의 실제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만큼을 매달 현금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아, 빼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 소득 인정액이 하나도 없다, 0원이다. 그러면 기준액 76만 5,444원 전부를 받으시는 거고요. 만약에 소득 인정액이 월 30만 원으로 계산된다면 76만 5,444원에서 30만 원을 뺀 465만 4,444원 이걸 받게 되시는 거죠. 아하, 네네, 이해가 됐습니다. 기준액에서 내 소득 인정액을 빼는 거군요. 근데 이것 말고도 어르신들께 좋은 소식이 더 있다면서요? 특히 아주 큰 변화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변화인데요.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 이게 대폭 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정말 많은 어르신들께 희소식이 될 텐데요. 아, 맞아요. 그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정말 속상해하시고 억울해하시는 어르신들 많으셨죠. 네, 맞아요. 예전에는 자녀가 소득이 좀 있거나 뭐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로는 부모님을 전혀 부양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도요. 아들 때문에 안 돼요, 딸찍 때문에 안 돼요 이러면서 생계급여를 못 받으시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아들 월급 뻔히 아는데 어떻게 신청하냐, 뭐 딸네 집 때문에 안 된다더라 이런 말씀들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생계급여에 한해서는 그 걱정을 거의 덜으셔도 됩니다. 2025년부터는요, 부양 의무자인 자녀나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또는 집이나 땅 같은 일반 재산이 12억 원을 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우와, 1억 3천이요? 재산은 12억.
네, 연소득 1억 3천이면 월소득으로 따지면 1,000만 원이 넘는 아주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자녀분들이 그냥 평범한 직장에 다니거나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웬만한 경우라면요. 부모님이 실제로 자녀 도움 없이 어렵게 생활하고 계신다면 이제는 생계급여를 받으실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는 겁니다. 세상에. 네. 그래서 과거에 자녀 때문에 탈락하셨던 경험이 있더라도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다시 한번 주민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신청해 보시기를 제가 정말 강력히 권합니다. 정부 목표도 이 기준을 계속 완화해서요. 2027년쯤에는 완전히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와, 연소득 1억 3천, 재산 11억이라니. 이건 정말 문턱이 그냥 확 낮아진 거네요. 예전에 포기하셨던 분들께는 정말 큰 희망이 될 수 있겠어요. 진짜 다행입니다. 또 다른 변화는 없나요? 네, 있습니다. 자동차 기준도 좀 더 현실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1600cc 미만이고 아주 낡은 차, 그러니까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만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2000cc 미만의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까지 완화됐습니다. 아, 그것도 많이 올랐네요. 네,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를 쓰시거나 좀 오래된 차를 가진 어르신들의 부담이 조금 줄어들었죠. 그리고 또 일하시는 어르신들께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일하시는 분들이요? 네, 65세 이상 어르신이 일을 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실 경우 그 소득 전부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을 빼주는 공제 혜택, 이게 커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월 20만 원을 먼저 빼주고요. 남은 소득의 30%를 추가로 또 빼줍니다. 아, 2번이나 빼줘요. 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버셨다면 먼저 20만 원 빼고 남은 80만 원 있죠? 그 80만 원의 30%, 그러니까 24만 원을 또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소득은 56만 원, 100 빼기 20 빼기 24만만 잡히는 식이죠. 와, 그럼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드네요. 그렇죠. 일을 해도 소득이 적게 잡히니까 수급 자격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급여가 덜 깎이는데 유리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같은 국책 연구기관에서도 이런 공제 확대가 어르신들의 근로의지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기준 완화에 공제 혜택까지 정말 여러모로 좋아진 점들이 많네요.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소식만 있으면 좋겠지만 요즘 주변에서 전수조사다, AI가 다 들여다본다더라 이런 말들 있잖아요. 확인이 엄청 깐깐해졌다는 말에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갑자기 왜 이렇게 꼼꼼하게 확인하는 걸까요? 네, 그 점 때문에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확인 절차가 강화된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안타깝지만 일부러 정로를 속이거나 누락해서 부정하게 생계급여를 타가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세금이잖아요.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하려는 것이죠. 부정수급, 그런 사례가 있나 보군요.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잠깐 아르바이트한 소득을 신고 안 했다가 나중에 적발돼서 몇 년치 받은 돈, 수천만 원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실제로는 자녀와 함께 살면서 주소만 따로 옮겨놓고 혼자 사는 척 신청했다가 들통나는 경우도 있고요.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고 같이 살면서 각자 지원금을 받는 경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아이고, 그런 사례들이 있군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꼼꼼하게 확인해서 정말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더 정확하게 찾아내고 또 지원이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확인 방식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주로 서류 위주로 봤다면 이제는 복지부 클린 시스템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AI 기반의 정보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이요? 그게 정확히 뭘 어떻게 확인한다는 건가요? 컴퓨터가 뭘 한다고. 저희 같은 노인들은 그런 말 들으면 괜히 더 불안하고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네,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복잡한 기술 자체보다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확인하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쉽게 말해서
컴퓨터 시스템이 어르신께서 신고하신 내용하고요, 여러 국가기관에 있는 정보를 자동으로 비교하고 분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기관 정보요? 네, 국세청의 소득정보, 건강보험공단의 병원 이용 기록, 은행의 입출금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심지어 한국전력의 전기 사용량이나 휴대폰 통신 기록 같은 정보들까지 이걸 다 종합적으로 보는 거죠. 세상에, 그렇게까지 다 연결해서 본다고요? 카드 쓴 거, 전기 쓴 것까지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신고한 주소지에 전기나 가스 사용량이 거의 없다면 실제로 안 사시는 건 아닐까? 하고 시스템이 알려주는 거고요. 또 통장에 정기적으로 큰 금액이 들어오는데 신고된 소득이 없다면 이 돈은 뭐지? 하고 확인 요청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전처럼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서류만 볼 때보다 훨씬 더 빠르고 폭넓게 확인이 가능해진 거죠. 와, 그럼 정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이제 접어야겠네요. 진짜 꼼꼼하게 보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처럼 정직하게 모든 소득과 재산을 신고하고 계신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시스템 덕분에 억울하게 혜택을 못 받는 분을 찾아내거나 제도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직하게 신고하면 문제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래도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떤 경우에 주로 수급 자격이 중단되거나 탈락하게 되는지 대표적인 경우들을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상황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역시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서 앞서 말씀드린 선정 기준을 넘게 되는 경우입니다. 새로 일을 시작하시거나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받으시거나 가지고 있던 집이나 땅값이 많이 오른 경우 등이 해당되겠죠. 실제로 작년에 수급 자격을 잃은 분들 중 상당수가 이런 소득 재산 증가 때문이었습니다. 아,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서. 네, 물론 이 중에는 본인 생활은 그대로인데 자녀 집값이 오르는 바람에 기준을 넘게 되는 등 좀 안타까운 경우도 있어서 제도 개선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두 번째는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이 매우 높아졌지만 혹시 의료급여까지 함께 받으시는 경우라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좀 더 까다로울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고요. 생계급여만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연소득 1억 3천 또는 재산 12억 초과 자녀가 있는 경우가 해당되겠죠. 아주 드물겠지만요. 네, 그 기준 아직 남아있긴 하군요. 네. 세 번째는 가족 구성원의 변동이 생겼는데 신고를 제때 안 하는 경우입니다. 자녀가 결혼해서 분가했거나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하는 변동사항은 즉시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이걸 누락하면 나중에 일부러 숨긴 것으로 오해받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가구원 변동신고, 이것도 중요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재산을 일부러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예금 통장을 숨기거나 부동산 명의를 다른 사람 앞으로 해놓거나 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 단순히 급여 중단뿐만 아니라 그동안 받았던 돈을 전부 돌려줘야 하고 심하면 법적인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4가지 경우 꼭 기억해야겠네요. 소득재산 증가,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 등 가구원 변동 미신고, 재산 허위 신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사이에서 또 이런 말도 돌아요. 기초연금 받으면 생계급여가 그만큼 깎인다더라. 그래서 신청 안 하는 게 낫다는 말이요.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께 드리는 기초연금 있잖아요. 현재 월 최대 약 33만 원 정도인데 이걸 받게 되면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액에서 깎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연계감액이라고 부르는데요. 아, 정말 깎이는군요. 네. 예를 들어 소득이 전혀 없는 1인 가구 어르신이 생계급여만 받으면 76만 5,444억 원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기초연금 33만 원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가 43만 5,444원으로 76만 5,444원 빼기 33만 원으로 줄어들어서 총 받는 돈은 결국 그대로 76만 5,444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기초연금을 받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심지어 소득이 조금 있는 분은 계산 방식에 따라서 총액이 오히려 약간 줄어드는 경우도 이론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형편이 어려운 분들께 드리는 돈인데 기초연금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셈이죠. 아니, 기초연금은 별도로 더 드리는 취지일 텐데 그걸 생계급여에서 깎는다니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렵네요.
개선이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에서 이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고요. 정부도 문제점을 알고 개선하겠다고는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나오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시겠지만 현재 제도가 이렇다는 점은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정보네요. 그럼 이제 가장 실질적인 조언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꼼꼼해진 조사와 수급 자격 유지,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한다 하는 핵심 수칙들을 좀 정리해 주시죠.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로부터 14일 안에 주민센터에 알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4일 안에요. 네. 자녀가 가끔 주는 용돈이라도 정기적이라면 보통 월 5만 원 이상 기준을 보긴 합니다만 잠깐 하는 아르바이트 소득, 은행 이자, 개인적으로 받는 연금 등 종류와 금액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하고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신고하면 규정에 따라 다음 달 급여가 좀 조정될 뿐이지만 미신고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발견되면 부정수급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일해서 번 돈에 대한 공제 혜택이 크니까요. 숨기지 말고 신고해서 혜택을 받으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네네. 첫 번째는 즉시 신고, 아주 작은 거라도요. 정말 중요하네요. 둘째, 실제로 살고 계신 곳을 기준으로 정직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서류상 주소만 옮겨놓고 다른 곳에 사는 것은 요즘은 전기, 가스 사용량이나 통신 기록 등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사하셨거나 자녀 집으로 거처를 옮기셨다면 사실대로 알리고 필요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실거주지 기준 정직 신고. 이것도 명심해야겠어요. 셋째, 금융재산을 잘 파악하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예금, 적금, 보험 등을 다 합친 금액에서 기본적으로 500만 원은 그냥 빼주고요. 없는 것으로 쳐주는 거죠. 거기에 추가로 사시는 지역별 기본재산액이라는 게 있는데 대도시는 약 1억 원, 중소도시는 약 8천만 원, 농어촌은 약 7천만 원 수준입니다. 이것까지 또 빼줍니다. 이 한도를 넘는 금액부터 소득으로 계산되니까 내 통장이나 보험 현황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기본으로 빼주는 돈이 꽤 되래요. 네, 여기서 팁 하나는 장기금융저축공제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3년 이상 유지하는 적금이나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미리 주민센터에 신고해두면요. 만기 시 최대 1,500만 원까지 재산에서 빼줄 수 있습니다. 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단 이건 가입 전에 반드시 주민센터 담당자와 먼저 상담하셔야 합니다. 그냥 가입하시면 안 되고요. 네. 세 번째는 금융재산 파악 및 관리, 그리고 장기저축 공제는 상담 필수네요. 넷째, 다른 사람 명의의 재산을 주로 이용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이름으로 된 차를 본인이 계속 운전하시거나 자녀 통장을 본인이 관리하시거나 자녀 소유 집에 무상으로 오래 거주하시는 경우요. 실제 사용자인 어르신의 재산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타인 명의 재산 사용 주의, 이것도 조심해야겠네요. 다섯째, 오늘 여러 번 강조했지만 혹시 과거에 자녀 때문에 안 된다고 들으셨던 분들은 크게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을 꼭 다시 확인하시고 재신청 또는 상담을 받아보시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네, 다섯 번째는 부양의무자 기준 재확인 및 재신청. 정말 중요한 5가지 수칙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오거나 안타깝게 탈락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네, 혹시라도 주민센터에서 소득이나 재산 관련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시면요. 절대로 당황하거나 무시하지 마시고 연락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듣고 솔직하게 상황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혹시 착오가 있었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관련 서류, 예를 들어 통장 거래 내역이나 병원 진료 기록 같은 걸 제출하시면 대부분 원만하게 해결됩니다. 네, 무시하지 말고 솔직하게 설명하는 게 중요하군요. 네, 만약 조사 결과 탈락 통보를 받으셨는데 그 결과가 좀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90일 안에요? 네,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고요. 이때는 왜 결과가 잘못되었는지 명확히 설명하고 징빙 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설령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탈락 사유가 되었던 문제,
예를 들어 일시적인 소득 증가 같은 게 해소되거나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다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아, 다시 신청할 수 있군요. 네, 보통 탈락 후 6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신청해 볼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이의 신청과 재신청 제도가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겠네요.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되죠? 가장 쉬운 방법은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주민센터, 요즘은 행정복지센터라고 하죠. 거기에 직접 방문하시는 겁니다. 혹시 거동이 불편하시면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담당자가 집으로 방문해 신청을 도와주는 서비스도 요청할 수 있고요. 인터넷이 가능하시면 정부 복지 포털 사이트인 복지로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싶으시면 국번 없이 129번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어르신들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중요한 정보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기초생활보장제도 확인 절차가 꼼꼼해진 것은 맞지만 동시에 자격 기준이 크게 완화되고 지원 혜택도 늘어난 긍정적인 변화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소득이나 재산, 가족관계 등의 변화가 생겼을 때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그리고 가급적 빨리 신고하는 습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네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자녀 때문에 안 된다고 포기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요. 기초생활수급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기댈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권리라는 점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들으시면서 더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희가 보고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이 정보가 꼭 필요할 것 같은 친구분이나 이웃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겁니다. 서로 돕고 살아야죠.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가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약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늘 건강하시고 마음 편안한 날들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남겨봅니다. 이렇게 제도가 계속 변해가는데 앞으로 우리 사회는 어떤 분들을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으로 보고 또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도와야 할까요? 함께 고민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